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르나르트 슐링크.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는 구토를 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수돗물을 틀어 먼저 나의 손을 씻겨준 후 물을 뿌려 토사물을 흘려보냈다. 그녀가 울고 있는 나를 두 팔로 끌어안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인사를 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서 기다렸고 그녀는 부엌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민소매 원피스를 벗고 엷은 노란색의 슬립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가 스타킹을 끌어올렸다. 나는 스타킹 속에서 비단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그녀의 다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내 눈을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석탄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쓴 나를 보더니 그녀가 집이 떠나갈 듯 웃어 젖혔다. 그녀는 욕조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나는 몸을 씻었다. 그녀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커다란 타월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양팔로 나의 목을 끌어안았다. 나도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 후 나는 날마다 마지막 수업을 빼먹고 그녀의 집 앞 층계참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하자 그녀는 먼저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나는 반 시간가량 그녀에게 에밀리아 갈로티를 읽어주어야 했다.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것이 우리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 부활절 월요일에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푸른색 원피스에 넓은 치마가 바람에 벌려겼다. 그녀가 내 앞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다.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나는 수영장에 들렀다가 가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7월의 내 생일에 나는 수영장에서 친구들의 생일 축하를 받고 아쉬운 가운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한나에게서 형편없이 기분 나쁜 영접을 받았고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한나가 화를 내자 나는 그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들었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싹싹 빌었지만 내 가슴은 앙심으로 가득 찼다. 그 후 나는 그녀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생활 세계가 없었으며 그녀는 그녀 인생에서 내게 허용하고 싶은 만큼의 자리만 내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를 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부인이 배반에 보이지 않는 한 변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떠났다. 나는 참기 어려운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향한 내키지 않는 마음이 뭉쳐 있었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녀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벌로 그녀는 가버린 것이다. 나는 한나를 법정에서 다시 보았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1922년생으로 이제 43살이었다. 그녀는 1943년에 친위대에 들어가 아우슈비츠 외곽의 수용소에서 감시인 노릇을 했다. 수감자들이 묵었던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 대부분 불덩이 속에서 타 죽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자 감시원들은 불도 끄지 않았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한 피고가 한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가 그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그녀가 부정하자 검사가 전문가에게 필적을 의뢰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태도가 불안해지더니 이윽고 그녀는 자신이 보고서를 썼노라고 인정했다. 한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지멘스에서 승진시켜 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감시원이 되었던 것이다. 회피하고 방어하고 숨기고 위장하는 수치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범죄자임을 자백한다고? 그녀는 그렇게 단순할 정도로 바보스러운 여자였나? 그렇게 허영에 차고 사악한 여자였나? 나는 내가 그녀를 배반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내게서 떠나버렸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단지 전차회사에서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봐 두려워 도망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그녀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나는 한나를 찾아갈 수 없었다. 한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는 꼿꼿한 자세로 그리고 미동도 없이 선체로 판결을 들었다. 나는 사법관 15로 일할 때 결혼했고 아이가 5살 나던 해에 이혼했다. 나는 오디세이를 읽으며 한나를 위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소포로 발송했다. 그러나 한나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으며 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4년째 되던 해에 한나에게서 편지가 왔다. 꼬마야, 지난번 이야기는 정말 멋졌어. 고마워, 한나가. 나는 그녀의 인사말을 읽고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다. 그녀가 글씨를 쓸 줄 안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너무나 지연되고 실패한 그녀의 인생이 불쌍했다. 그 다음 편지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한나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책을 낭독하는 일은 계속했다. 나는 그 당시 한나가 석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한나에 대한 사면과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소장으로부터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 이마와 뺨에 깊은 주름, 그리고 무거운 몸. 내가 다가가자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두 눈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조그만 벽감 하나를 내주었을 뿐 나의 인생의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았다. 왜 내가 그녀에게 내 인생의 한 자리를 내주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녀를 벽감으로 격화시켰다는 생각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두 눈은 다시 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우리는 그렇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죽었다. 그녀는 동틀녘에 목을 맨 것이다. 그녀는 유서에서 나에게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나를 벌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영혼이 너무 지쳐서 꼭 필요한 것만 말하고 쓸 수밖에 없었을까?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가끔 나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한나와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했다. 처음엔 글을 써서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어떻게든 그를 통해 붙잡아두고 싶다.
나는 한나의 무덤에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갔다. 내가 그녀의 무덤 앞에 선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Die Liebe liegt das Wandern fein, Liebchen.